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수십억 원이나 되는 생명보험금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게 법적 상속인인 날한테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오랜 지인한테 전부 지급된다면 정말 어떤 심정일까요?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겠죠. 네, 나는 거의 아무것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라면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픈 상황과 관련된 한국의 유류분 제도입니다. 네, 유류분. 중요한 개념이죠. 고인이 남긴 재산, 특히 방금 말한 이런 생명보험금 같은 게 상속인이 아닌 제3자한테 갔을 때 이 남은 가족, 그러니까 법적 상속인의 권리는 과연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 네,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 주신 자료, 특히 관련 법조항하고 중요한 대법원 판례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판례가 중요합니다. 기준을 제시해 주니까요. 저의 목표는 이 유류분 제도, 이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고인이 오래전에 제3자에게 준 재산, 예를 들면 생명보험금 같은 거요. 이걸 상속인이 되찾는 게 왜 법적으로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지 그 핵심적인 이유를 좀 명확하게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 어려움의 실체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우선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유류분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법적 상속인이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 이렇게 법으로 보장된 목 맞나요? 네, 정확하십니다. 그게 기본 개념이에요. 물론 고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건 존중해야죠. 그렇죠. 내 재산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남은 가족들, 그러니까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하고 또 상속 재산 형성에 기여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서요. 아, 기여분 같은 거요? 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법으로 일정 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뭐랄까, 상속인의 어떤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최소한의 안전장치 같은 거네요. 그럼 만약에요, 고인이 생전에 재산을 너무 많이 다른 사람에게 주셨거나, 뭐 특정인한테 유언으로 다 몰아줘서 제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그 유류분 액수보다 적게 상속받게 되면 어떡하나요? 바로 그럴 때 이 유류분 권리가 힘을 발휘합니다. 본인이 받아야 할 유류분 액수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그 부족한 만큼을 재산을 더 많이 받아간 사람, 그러니까 증여를 받은 사람이든 유증을 받은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고요? 네, 그걸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 상속인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권리네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복잡해지는 건가요? 어떤 점이 그런가요? 문제가 복잡해지는 핵심 지점이 바로 그거예요. 유류분을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재산, 이걸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거냐 하는 점입니다. 기초재산의 범위요? 네, 특히 고인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이게 좀 까다로워집니다. 아까 그 사례처럼요? 네, 앞서 말씀하신 사례, 아버지가 아들, 상속인 갑이라고 할게요. 이 갑이 아닌 오랜 지인 을을 생명보험금 수령인, 즉 보험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죠. 네. 아버지가 생전에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고 사망하면 보험금이 을에게 가도록 계약을 한 거죠. 자, 법적으로 이건 어떻게 볼까요? 글쎄요. 계약이니까 그냥 계약대로 가는 거 아닌가요? 대법원은 좀 다르게 봅니다. 이런 경우 아버지가 보험 계약이라는 형식을 빌린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인 을에게 증여한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보험금 지급도 결국은 증여로 본다는 거군요. 직접 돈을 준 건 아니지만요. 네, 그렇죠. 경제적 가치를 이전시킨 행위니까요. 그래서 이 생명보험금 역시 원칙적으로는 유류분 계산할 때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 보험금이 실제로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좀 다르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는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그러니까 사망 시점이죠. 사망 시점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아, 1년이요? 딱 1년? 네, 민법 제1114조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전에 지인 을을 보험 수익자로 지정했다면 그 보험금은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1년 기준이 있군요. 명확하네요. 그럼 만약에 그 보험 수익자 지정이 1년보다 훨씬 전에, 뭐 한 5년 전, 아니면 10년 전에 이뤄졌다면요. 그때는 유류분 주장 못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논의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원칙적으로는 1년이 지난 증여는 포함이 안 돼요. 네, 안 되는데. 고인이죠. 그리고 증여받은 사람, 제3자, 이 두 사람 모두가 이 증여 행위가 유류분 권리자인 상속인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 증여를 했다면 1년이라는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아,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것. 이게 핵심 키워드네요. 네, 맞습니다. 악의, 의라고 표현하는데요. 악의. 그 의미가 근데 상당히 중요해 보여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주면 상속인 몫이 좀 줄어들겠네. 이 정도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대법원은 이 알, 즉 악의의 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단순히 유료분이 침해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어렴풋이 아는 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다고 봐요. 절대 부족하다. 네, 관련 대법원 판결들을 보면요. 이 요건을 인정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아주 까다로운 기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나요? 어떤 건가요? 첫 번째 요건은요. 증여 당시에 주는 사람, 즉 고인이죠. 그리고 받는 사람, 제3자. 이 양쪽 모두가 증여하는 그 재산의 가치가 그 당시 증여자가 가진 전체 재산 중에서 그 증여 재산을 빼고 남게 될 재산의 가치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주는 재산이 남는 재산보다 더 많다는 걸 알아야 한다. 네,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진 재산 거의 전부를 당신에게 주고 남한테는 남는 게 거의 없다는 그 상황임을 양측에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증여 때문에 재산 상태가 확 나빠진다는 걸 서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와, 가진 재산 대부분을 준다는 걸 양쪽 다 알아야 한다. 첫 번째부터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그럼 두 번째 요건은 뭐예요? 두 번째 요건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더 까다로운데요. 증여 당시에 방금 말씀드린 그 첫 번째 상황임을 양측이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서 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앞으로 죽을 때까지 더 이상 재산을 취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까지도 양측이 예견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졌다. 이런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와, 이건 정말 아는 걸 넘어서 거의 예견 수준을 요구하네요. 그렇죠. 정리해보면 이 재산을 주고 나면 내 재산은 거의 바닥이고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재산이 늘어날 가능성도 거의 없어. 그러니까 결국 내 상속인들은 거의 아무것도 못 받게 될 거야. 이 정도 수준의 명백한 인식을 재산을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 모두가 가지고 있었다는 게 증명되어야만, 그래야만 1년이 훨씬 지난 증여라도 유류분 계산에 넣을 수 있다는 거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뭐랄까, 상속인을 일부러 빈털터리로 만들려는 명백한 의도에 가까운 그런 수준의 인식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의도라. 대법원이 왜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세웠냐면요. 유류분 제도가 어떻게 보면 고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 맘대로 못한다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특히 오래전에 이루어진 제3자에 대한 징역까지 그 효력을 무한정 미치게 하는 건 좀 신중해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고인의 자유로운 의사하고 법정 상속인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아주 엄격하게 균형점을 찾으려는 거죠. 기준이 상상 이상으로 엄격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실제로 증명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진짜 어려운 부분이죠. 이 두 가지 까다로운 요건, 그러니까 1. 증여로 재산이 거의 바닥난다는 인식, 2. 그리고 앞으로 재산 증가가 없을 거라는 예견까지, 이걸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양쪽 모두가 알고 있었다는 걸 도대체 누가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 건가요? 안타깝지만 그 어려운 증명의 책임은 전적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아, 상속인 본인이요? 네. 아까 그 사례의 아들 갑이 아버지와 지인 을 사이의 그 내밀한 인식, 즉 그 알매 상태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법정에서 입증해야 하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까요? 당사자들 마음속 생각을 입증해야 한다는 건데? 어휴, 네. 매우 어렵습니다. 정황 증거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 뭔가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겠군요. 네. 아주 어렵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아주 친했다. 아버지가 아들보다 그 지인을 더 아꼈다더라. 이런 정도의 정황만으로는 절대 부족하고요. 그런 걸로는 안 되는군요. 네. 증여 당시에 주고받았던 편지라든가 이메일, 아니면 대화 녹음 같은 거, 또는 양측의 재산 상태를 명확히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 이런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그 앓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생기는 겁니다. 아, 그런 증거가 있다면 모를다? 네. 근데 그런 증거를 찾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다시 그럼 갑의 사례에 이 엄격한 법리를 적용해보죠. 가장 먼저 뭘 확인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아버지가 지인 을을 생명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하거나 또는 변경한 시점입니다. 그게 언제냐가 중요해요. 시점이요. 만약 아버지 사망 전 1년 이내라면 갑은 비교적 수월하게 해당 보험금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고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아, 1년 안쪽이면 그 까다로운 앓을 입증할 필요가 없군요. 네, 그때는 필요 없습니다. 1년 내 징여니까요. 그런데 만약 그 지정 또는 변경 시점이 아버지 사망 1년보다 훨씬 이전, 예를 들어 5년 전, 10년 전이라면요? 그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는 갑이 아버지와 을 모두가 아까 설명드린 그 두 가지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 즉 갑의 유류분을 침해할 것이라는 명백한 고의 또는 예견을 가지고 보험 수익자 지정, 즉 증여 행위를 했다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만 합니다. 결국 입증해야 되는군요. 네, 그리고 그 입증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정말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입증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혹시 어떤 예시 상황이라면 그 앓이 인정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가 큰 사업 실패로 정말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빚더미에 앉은 상태예요. 네, 최악의 상황이네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남은 돈을 쥐어짜서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유일한 상속인인 아들 갑이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이런 절박한 사정을 속속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오랜 지인 을을 수익자로 지정을 하는 거죠. 아, 의도 다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요. 네, 을 역시 아버지가 다른 재산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재산을 모으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런 정황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아주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양 당사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고 법원이 판단할 여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 추측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하고는 거리가 좀 멀죠. 네, 정말 특수한 경우겠네요. 이 지점에서 관련 대법원 판례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판례는 두 가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첫째, 돌아가신 분, 즉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 수익자로 지정해서 보험료를 내다가 사망했어요. 그래서 그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받게 된 경우, 이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그 제3자에게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한 걸로 봐야 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네, 증여로 본다. 둘째, 이 증여가 유료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려면 그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행위가 1.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에 있었거나 또는 2. 그 행위 당시에 재산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쌍방이 유료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 했다는 점, 즉 아까 설명드린 그 매우 엄격한 앓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만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둘 중 하나, 1년 이내거나 아니면 그 아주 엄격한 앓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네, 그렇습니다. 결국 상속이라는 문제가 단순하게 재산만 옮겨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한 가족의 역사나 관계, 감정 같은 것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그렇죠. 돈 문제 이전에 감정 문제가 더 크기도 하고요. 네. 고인이 생전에 내린 재산 관련 결정 하나가 남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유류분 제도는 분명 이런 상황에서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보호장치? 일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취지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얻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 유류분이라는 방패가 생각보다 사용하기가 까다롭다는 점. 특히 오래전에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에 대해서는 그 방패를 쓰기 위한 조건,
즉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정말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일 겁니다. 네, 그 입증의 어려움, 그걸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법의 논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무엇보다 그 입증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아는 게 중요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특히 생명보험금처럼 큰 금액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넘어갔을 때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증여 시점, 즉 보험 수익자 지정이나 변경 시점이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인지 여부입니다. 네, 1년 기준 체크. 만약 1년이 넘었다면 그때는 대법원이 요구하는 그 매우 엄격한 기준, 즉 양당사자가 유류분 침해를 명확히 알고 예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상속인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증명해야 한다는 거. 네, 따라서 내 몫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를 좀 냉정하게 검토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현명한 접근 방법일 겁니다. 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네요. 오늘 저희의 이 깊이 있는 논의가 유류분 제도, 특히 제3자 식명보험금과 관련된 이런 복잡한 법적 쟁점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이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어쩌면 근본적으로 이런 안타깝고 복잡한 상황 자체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 사전 예방 차원에서요? 네. 예를 들어서 가족 간의 상속이나 재산 문제에 대해서 생전에 좀 더 솔직하게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문화가 있다면 어떨까 싶어요. 미리 터놓고 이야기하는 거요? 네. 법적 다툼이라는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으로 가기 전에 서로의 생각이나 계획, 그리고 뭐 기대 같은 걸 미리 나누고 좀 조율하는 과정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쉽지는 않겠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각자의 상황에 비추어서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